햇살의 책장. 길을 걸었다. 평탄하리라 여겼던 길은 어느새 굽이굽이 이어졌고 나는 마침내 어느 한 벽 앞에 서게 됐다. 내가 이 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이들은 이곳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내 안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넘쳐 흐르다가 조금씩 멈췄다.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머뭇거릴지언정 멈추지 않는다는 오래전 선인의 말이 생각났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나는 다시 벽을 마주했다. 당신에게는 간절히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는가? 노력해서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할 힘과 의지가 충분한가? 자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여정. 그게 바로 마스터리의 시작이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지 레너드의 마스터리입니다. 1부 경지에 오르는 첫걸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아무 손이나 좋으니 손을 올려 이마를 만져보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꽤 배우지 않았다면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마를 만지는 이 단순한 행동조차 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는 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부터 배우고 난 뒤 원하는 곳으로 손을 옮기는 법을 배웠다. 운동 감각이 발달해야지만 이마와 다른 신체 부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몸 움직임, 예를 들면 엄마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그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도 배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 언어를 익히는 과정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어로 이루어진 소리를 해석하고 그 소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전 세계 모든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를 할 수 있다. 코는 어디 있지? 귀는 어디 있을까? 이마는 어디에 있어? 중요한 배움이 그렇듯 이 역시 곧게 뻗은 직선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폭발적인 도약과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 같은 시기를 번갈아 겪으며 말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능력을 배운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더욱 중요한 건 배움에 대해 배운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기술이 배우고 연습하며 점차 쉽고 즐거워진다. 이것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손으로 이마를 만지는 법을 깨우쳤다면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법도, 제트기를 조종하는 법도, 훌륭한 관리자가 되거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때론 잘못된 길에 발을 들이기도 하지만 마스터를 향한 길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1장. 우리는 모두 마스터를 꿈꾼다. 마스터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마스터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즉 결과로 매우 큰 보상을 안겨주지만 그 자체가 목표나 목적지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스터를 향해 가는 여정을 마스터리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 길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스터리는 굉장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나 일찍부터 이 길에 오르는 행운을 얻은 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나이, 성별, 경험과 관계없이 이 여정에 오를 의지만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갈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갈 수 있다. 문제는 이 여정을 안내해줄, 심지어 길을 그려놓은 지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사실 현대사회는 마스터리를 방해하는 거대한 음모의 소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만족감과 빠른 성공,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해주는 것들이 가득한 오늘날 세상은 마스터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런 길, 즉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잠재력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교육, 일과 대인관계를 위협하고 자칫 국가 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경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마스터리 자체만 다루도록 하겠다. 마스터리는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배우기로 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예컨대 자판을 보지 않고 타이핑을 한다든지 요리를 배우거나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등 무엇을 배우기로 했든 상관없다. 모든 여정에는 시를 쓰거나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일처럼 특별한 감동이 있다. 오직 배움을 위해 몸과 마음, 정신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우면서도 목적이 분명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는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 그 결과가 비교적 빠르고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마스터리를 이야기하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종목인 테니스를 통해 모든 기술에서 적용되는 마스터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당신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는 제법 좋은 편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기술을 익힌 적은 없다고 가정하자. 배구나 소프트볼처럼 몸을 움직이며 눈과 손의 협응력이 필요한 종목을 주로 해봤고 테니스를 쳐본 적은 있으나 경험이 많지는 않다. 어쩌면 이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이런저런 경험으로 몸에 새겨진 나쁜 습관을 지우는 것보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아무튼 당신은 기초부터 잘 가르친다고 정평이 난 프로 강사를 찾았고 일주일에 최소 3번 테니스장을 방문하기로 계획도 세웠다. 마스터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첫날, 강사는 당신에게 라켓을 잡는 법부터 알려줄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순간에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사는 포핸드 스윙을 가르치며 손목의 힘이 최대로 발휘되는 자세를 찾는 훈련을 시킬 것이다. 네트 맞은편에서 공을 보내며 당신이 공을 칠 때마다 타이밍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팔 동작에 따라 어깨와 엉덩이를 움직이는 법, 공을 쫓아 스텝을 밟는 법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며 격려도 해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동작이 어색하고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신체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움직이려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 생각 때문에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점차 조바심이 든다. 처음엔 운동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 이 훈련으로는 땀조차 나지 않는다. 네트를 넘겨 코트 안쪽으로 공을 보내고 싶어도 강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생각해선 안 된다고 한다. 어떤 일에서든 결과가 무척 중요한 당신은 딱히 결과라고 할 만한 것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훈련은 계속된다. 라켓을 제대로 잡고 라켓의 어느 부분으로 공을 치는지 익히고 어깨와 엉덩이와 팔을 함께 움직이고 공을 따라 발을 뻗는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5주간의 절망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몸의 각 근육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는 듯이 스윙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제는 하나하나 생각하며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드디어 눈으로 공을 확인하고 낮은 곳으로 공을 쳐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깔끔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공을 좀 더 세게 쳐서 넘기고 싶고 경기를 하는 것처럼 플레이해보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강사가 당신 쪽으로 공을 보내주고 있었다. 공을 따라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코트 양옆으로, 앞뒤로, 사선으로 이리저리 오가며 자세를 잡고 라켓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한 번 몸놀림이 어색해지고 매끄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기껏 익혔던 기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좌절하기도 한다. 결국 그만두려는 순간 묘하게도 실력이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다.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 없이 며칠, 몇 주가 흐른다. 끔찍한 정체기에 빠진 것이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기는 지옥과도 같다. 여러 달갑지 않은 감정들, 숨어있던 욕망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 처음 테니스를 시작했던 이유가 실은 남들에게 멋져 보이고 싶어서, 친구들과 같이 시합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서였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강사에게 가서 테니스를 마스터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묻는다. 강사는 조금 생각하더니 이렇게 되묻는다. 반사적으로 자세를 잡아 포핸드로 제대로 공을 넘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묻는 건가요? 아, 네. 글쎄요. 성인이 되어 테니스를 배운 분은 주 3회 1시간씩 해도 5년은 걸릴 거예요. 5년이라니. 당신은 낙담한다. 물론 더 열심히 훈련하면 그보단 짧게 걸릴 수도 있죠. 그럼 얼마나 훈련해야 제대로 시합할 정도가 될까요? 시합할 정도요?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친구와 시합해서 이길 정도로요. 6개월 정도 지나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포핸드, 백핸드, 서브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실 이기기 어려워요. 1년이나 1년 후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다시 씁쓸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강사는 설명을 이어간다. 테니스는 단지 공이 움직이고 라켓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술을 모두 마스터한 후에도 몸을 움직여야 하는 운동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을 정확한 위치에 보낼 수 있는 프로와 함께 치는 게 아니라면
코트에서 공을 주우러 다니느라 연습 시간 대부분을 쓰게 된다. 백보드나 테니스볼 머신이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된다. 하지만 득점을 하고 상대에게 이긴다는 건 결국 누가 먼저 서브를 하느냐,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의 문제다. 보통은 네트 너머로 공을 3번만 넘기면 득점할 수 있다. 따라서 약간의 실수도 돌이킬 수 없다. 현재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통제된 상황에서 포핸드, 백핸드, 풋워크, 서브, 스핀, 네트 플레이, 위치 선정, 전략 등 단계에 따라 공을 수천 번 쳐보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전략 게임에서 위치 선정을 잘하지 못하면 계획한 바를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때마다 또 한 번 생각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껏 익히고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후퇴 상태를 경험한다. 당신은 점차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다. 테니스에서 빨리 목표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눈앞에 펼쳐진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위에 수많은 난간과 장기간의 정체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정체기에 빠지면 오랜 시간 성실히 연습해도 아무런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대단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계속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테니스를 그만두고 좀 더 쉬운 스포츠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아니면 지금보다 2배나 더 노력하고 수업을 더 듣고 밤낮으로 연습을 강행할 수도 있다. 수업을 그만두고 지금껏 배운 것에 만족하며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길도 있다. 경기력 향상 같은 것은 있고 당신과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재밌게 테니스를 치는 것이다. 물론 강사의 조언에 따라 마스터를 향한 길고 긴 여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 선택의 순간은 비단 테니스 같은 스포츠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 배움, 발전, 변화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온다. 심사숙고 끝에 선택을 내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때가 많다. 지금 당장의 해결을 중시하는 소비주의에 휩쓸려 성취의 환상을, 만족의 허상을 쫓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마스터리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내린 결정은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거나 저해하고 우리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태어난 이상 누구나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도 음성 언어의 상징적 시스템을 마스터할 수 있다. 심지어 언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또한 표정에 나타나는 복잡한 암호를 해독할 수도 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 회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다. 우리는 정서적 뉘앙스의 미묘한 의미도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도 연관성을 찾고 추상적인 범주를 형성하고 의미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뭔가를 만들고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수많은 별 너머에서 답을 찾는다. 우리는 컴퓨터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즉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실로 다양하다.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의과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지능을 언어, 음악, 논리 수학, 공간, 신체 운동, 그리고 두 가지 인성지능인 자기 성찰과 대인관계까지 포함해 7가지로 분류했다. 사람마다 각 분야에서 타고난 능력은 다르다. 그러나 이 7가지 지능은 누구나 갖고 태어나며 사고와 표현, 대인관계 능력과 사업가정 능력, 예술과 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마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드물고도 대단한 경지에 이를 능력이 이미 있다. 여기서 잠깐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책에서는 7가지 지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자연 친화 지능까지 추가가 되어 총 8가지 지능으로 불리고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실존 지능, 영성 지능도 연구를 했어요. 이것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돼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KBS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9번째 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책으로까지 출판이 되었었거든요. 9번째 지능이라는 책인데 제 채널에서 낭독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신체 능력도 마찬가지다. 원시시대 우리의 선조들은 정글과 사바나의 동물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 그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나 발톱도 없고 포식 동물다운 신체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인간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두뇌와 도구 사용 능력 덕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사실 이런 가설은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는 인간의 비범한 능력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 능력은 도구 제작을 뛰어넘는 능력이자 인간의 두뇌가 특별히 크게 진화한 이유를 설명하는 증거다. 또한 인간의 신체 능력은 그처럼 미약하지 않다. 치타의 엄청나게 빠른 질주력, 캥거루의 점프력, 돌고래의 음파 탐지 능력, 침팬지의 고개 기술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인간의 전반적인 운동 능력에는 맞설 수 없다. 만일 인간이 동물들을 상대로 단거리 경주, 오래 달리기,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수영, 잠수, 체조, 타격, 발차기, 굴파기 등 10종 경기를 펼친다면 각각의 종목에서는 동물들이 대부분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지만 총점은 잘 훈련된 인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특히 오래 달리기만큼은 몸집이 비슷하거나 더 큰 동물들보다 우세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인간은 사고와 감정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만큼 신체 능력에서도 천재적인 포텐시아, 즉 잠재적인 힘을 타고났으며 몇몇 스포츠와 신체적 활동에서는 어느 종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더라도 마스터의 여정에 오르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마스터를 향한 여정은 아주 고달픈 동시에 무척이나 즐거운 과정이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보상이 따르며 최종 목적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다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기술이라고 봐야 한다.
이 여정을 따르다 보면 당신이 쫓던 기술에 대해 배우는 것만큼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종종 놀라겠지만 대체로 마스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마스터리 곡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무엇을 익히든 마스터리에는 왕도가 없다. 앞 마스터리 곡선을 보면 대체로 짧고 급격한 향상을 보이다가 살짝 그 기세가 꺾이며 정체기를 맞이하는데 이 정체기는 보통 전보다 점차 짧아지는 형태를 띈다. 그리고 이 곡선은 사실 이상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림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고 상승 구간의 형태도 다양하며 정체기에서도 나름의 오르내림이 있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과 양상은 거의 비슷하다. 마스터리를 시작했다면 새로운 차원의 능숙함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는 정체기에서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은 시기에도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배움은 짧은 시간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일까? 왜 정체기 없이 꾸준히 실력이 향상될 수는 없을까? 앞서 테니스의 사례에서 봤듯이 근육 기억이 형성될 때까지 자동 조종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까지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이때 발현되는 메커니즘의 정체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몇 가지 비공식적인 이론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교수이자 두뇌 연구 분야의 선구자 칼 프리브람의 두뇌 신체 시스템 가설을 살펴보자. 이 가설은 의식적인 사고보다 더욱 깊숙한 곳에서 발현되는 습관적 행동 시스템을 주장하는데 이 시스템은 척수와 두뇌를 잇는 반사 회로와 연관이 있다. 우리는 습관적 행동 시스템으로 강렬한 서브를 받아치고 기타 코드를 잡고 새로운 언어로 길을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초반에는 생각을 거쳐야 하고 기존의 감각, 움직임, 인지 패턴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습관 시스템과 관련한 인지 체계와 두뇌 아래쪽에 있는 해마와 연관된 노력 체계가 작동한다. 인지 체계와 노력 체계는 습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시스템을 수정하고 새로운 행동을 가르친다. 즉, 습관 시스템에 흡수된 인지 체계와 노력 체계가 시스템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한다. 자신의 역할을 마치면 두 체계는 철수한다. 그 후부터 우리는 그립을 바꿀 때마다 동작을 멈추고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라켓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스터리 곡선의 급상승 구간에서만 뭔가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움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다. 습관적 행동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이 프로그래밍 된 후 인지 체계와 노력 체계가 철수해야 하나의 단계가 끝난다. 이 단계를 지나면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요소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 이때 배움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배움은 계속 진행된다. 마스터에 이르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성실하게 훈련해야 하며 심지어는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 정체기를 맞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시간을
배움이 급격하게 향상하는 시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정체기를 즐긴다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른 이야기다. 우선은 뭔가를 배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유형, 즉 여기저기 손대는 사람,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세 유형은 삶의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마스터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스터의 여정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쩌면 당신은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인간 잠재력의 개척자이자 성공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레너드 박사의 마스터리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일부 1장의 내용을 낭독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슬럼프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마스터가 되는 여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